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이발하신 게 빛이 납니다. 변호사님. 오늘 바쁘셨어요? 예. 아유, 정말 길이 너무 막혀서. 의원님, 헬기를 하나 사주시면. 헬기를, 예.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법관 블랙리스트 이야기로 시작해서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현안들에 대해서. 저는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사실은 사건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접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 뒤로 우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할 정도. 예. 그러니까 대법원 중앙현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처마처럼 지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유평등 정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자유평등 정의도 중요한데 우선 재판을 한다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진실을 가린다라는 게 이제 판사의 판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면하는 모습이 어떤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일치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처 출신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 제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처 출신 판사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신뢰하고 있던 친한 후배들에게 전화를 해서 진상을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들은 사전에 다 말을 맞췄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얘기를 들어서 지인과의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방송 인터뷰도 아니고 제가 30년 넘은 인연을 여러 사람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그럴 정도면 이거는 뭐 너네들은 그냥 쌩 거짓말을 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 뻔뻔함은 가시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1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로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대법원 공보관의 브리핑이 있을 정도로 떳떳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명명한 사람들은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몰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도했을 뿐이지 피해자나 관련된 법관들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러더니 없다고 발표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그만큼 궁하다는 얘기죠. 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까만색으로 써놓은 게 잔뜩 있어야지 블랙리스트인 겁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표시하지 아니면 까만 종이에다가 무슨 흰 이름을 써놔야지 블랙리스트인 겁니까? 아니면 제목을 블랙리스트 이렇게 써놓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거기서 발견된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기대해야 할 것인가. 특히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소수자나 약자의 억울함을 없애달라.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수가 선출하지 않는 권력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떤 식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찾아야 할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지인인데 변호사님하고 막역한 사이인데도 법원행정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저야 뭐 이제 수틀리면 안 보면 되는 그냥 허접한 변호사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는 평생 있게 되면은 이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 가지 자리와 함께 관용차도 나오고요. 당연히 저라도 저를 벌 텐데 그래도 그놈들이 그러면 안 되는 사이였거든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아니 그때, 그건 당연해요. 우리가 다 그 알고 전에도 있는데 지인들의 얘기는 뭐였냐면 형님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경향신문이 집중적으로 기획기사를 처음에 썼었거든요. 경향신문이 오보입니다. 그때 이제 고영한 차장이 왜 중간에 또 발표도 하셨잖아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뭐 복귀를 시켰을 뿐이지 뭐 그런 문제는 없었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람을 너무 무시하더라고. 변호사랍시고 밥 먹어온 게 지금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센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 기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1차 블랙리스트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제가 약간 정도가 떨어지는 그 행정처 출신의 어떤 고위법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뭐 반가운 전화를 하다가 야 근데 너도 블랙리스트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 저 1차 발표하기 직전이구나. 그래서 그럼 만약에 좀 있으면 발표한다 그러는데 거기 그거 동향 파악하고 감시하고 행정처가 꼼수 부려서 이상한 짓 한 거 나오면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없다고 그랬잖아. 그거 사실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특정 조직을 내세워서 꾸민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그게 너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야,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앞으로 변호사를 안 할 테니까 너는 판사를 하지 마. 변호사는 해도 돼. 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자신 있으니까 아이 뭐 그러면 내가 판사를 안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형이 변호사까지 안 하는 거는 안 그래도 돈도 잘 못 버는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 너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겠냐. 그러니까 그냥 해라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10초 동안 대답을 못 해. 그래서 야 그냥 옷을 벗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응? 그래야지 네가 판사로서 어디 앉아있는 거 떳떳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와서 만약에 확인이 된데 형이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벗어라 이제.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 문자를 씹어. 제가 하여튼 베끼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근데 그보다 더 심한데도 안 벗은 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법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윤 판사님,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들어 놓은 괴물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기도 전에도 계속 양승태를 방송에서 씹었던 우리 판사님, 한마디 하셔야죠.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예. 건강식을 좀 드셨으면 예,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불편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지금 10만 분의 방청객 분들 중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부분 쾌하지 못한 답을 갖고 듣고 가셨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소송이나 뭐 권리 구제 책에 대해서 물어보시겠다고 오셨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물론 여기 10만여 분 중에서 사법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근데 왜 사법개혁을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촛불을 들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촛불 왜 들었습니까? 나라가 꼴 같지 않아서. 근데 저거 바뀐다고 나하고 뭐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몇 번을 했었어요. 사법개혁하면 여기 계신 분들 삶이 뭐가 달라집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제 삶하고는 별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출발점은 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 사법개혁을 하면. 대통령 같은 국민의 손해에서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우리가 뽑았고요. 그러면 잘 못해? 그만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판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야 너네 그만둬라라고 얘기 못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마치 우리가 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답을 못 드리겠고 알지도 못하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간부님들 또 법원공무원들께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청석에서 제 눈에 띄는 몇몇 분들 솔직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가시고 나면 그날 엄청나게 술을 먹습니다.
해드릴 게 없으니까요. 명색이 그래도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법원밥 먹고 부장판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아유 그냥 잊으세요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법 적폐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섬 위원님 계시지만 저 재심사유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이라도 한번 더 하시게. 그게 더 국민들한테 또 사법 피해자분들한테 와닿는 적폐청산이지. 솔직히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삶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고요. 30년 동안 재판만 했다.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취임한 이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조석재 본부장님.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법원 분위기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대법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개혁적인 것들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일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좀 변화된 지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실 1차 조사위가 있었습니다. 1차 조사위를 하고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넘어갔고, 그 이제 노동조합과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이제 전국에 연속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라. 노동조합에서도 재조사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 그리고 1인 시위 투쟁도 진행을 하면서 2차 조사위가 꾸려져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바뀌는 그 시절쯤이었죠. 조사 보고서 나왔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추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단장과 그리고 새롭게 지금 윤리감사실,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책임질 실무자를 그전에는 지방부장판사였는데 고등부장판사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개혁적인 행정처를 개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판사 두 분을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좀 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초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법원 공무원들이 또 상당히 좀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예. 항상 이 일방적인 사법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독재자들은 겉으로 이미지 포장을 참 잘합니다. 네, 그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주관을 하죠. 소위 말하면 전시성 행사.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장 좋아했던 게 금요일 날 어느 법원을 찾아갑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그러면 직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산 등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실 안주와 술들을 짊어지고 직원들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진 한 컷 딱 찍고 1박하고 내려오는 이 행사들을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각 법원에는 전시성 행사들이 돈 없고 그리고 뭐 예산 부족하다던데 전시성 행사하는 데는 돈이 잘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또 법원 직원들이 동원되는 그리고 뭐 대법원 한마음체육대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대법원장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환갑잔치 비슷한 걸 열어주고 2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하고 용변 가사 부르고 그리고 앞에서 여직원들 판사들이랑 율동하고 대법관이 대법원장 뒤에 따라다니면서 비둘기 날리고 그게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가지고는 한마디로 그걸 이제 없애버렸죠.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행사로 이제 바꿔버렸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됐던 이런 전시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사법 행정과 그리고 행정처를 개혁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대법관들의 구조로 보면 12대 1입니다. 12대 1.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대법관이 2명이 바뀌고 올해 4명이 더 바뀝니다. 그렇죠. 11월까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이죠. 그러면 대법원장을 빼면 12명 중에 6대6이 됩니다. 6대6이 되면 올해 말쯤에는 대법원 판결이나 그리고 사법행정 부분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겠나. 아직은 그것까지 가는 과정이고 그중에 조금 이제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조금 성원한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사법행정 과정에 법원 공무원들이 참여가 지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좀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들도 내년쯤이면 원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법행정의 그 한 과정에 우리 법원 공무원들도 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기구들을 제안을 하고 그렇게 좀 참여를 하면서 법원 개혁을 좀 해 나가는데 함께 좀 협력을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양승태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서 비둘기를 띄웠던 이거 정말 엽기입니다. 예.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게 개인적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생각이 잠깐 드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님도 사실은 호주제 때요. 제가 그때는 기억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런 문제 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판결을 해주셨거든요. 그 양반이 그때 다수 의견이었어요? 네. 어머나.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호주란을 무호주로 변경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게 이겼잖아요. 기각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위원 제청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제청인 걸 하신 네, 거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의 양승태 대법원 판사님과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도가 만든 걸까? 원래 그런 걸까?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진선미 변호사님이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나이로도 그렇고 그렇게 학교로도 알고 계신 그렇고 것 같은데. 연수는 제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왜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지점에 대해서 제 나름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판사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는 상당히 쳐주잖아요. 소위 말해서 출세한 걸로 쳐준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뭐 별로 꿀릴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뭐 판사 관둔다고 해서 굶어 죽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 이제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 판사 끝나고 난다고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제 애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 면은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결국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법무관을 하던 시절에 사단장이 내가 법원장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양반 입장에서는 만나보고 싶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할 적에 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주선을 해달래요. 그래서 마침 그때에 제가 있던 지역의 법원장이 당시에 판사들 중에서 꽤 대쪽 같은 법관이다라고 신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원장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장님은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단장은 오면 중위대위가 부관들이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놈이 있잖아요. 걔가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야, 저기 가방 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대에 가가지고 뭐라고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은 막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원장은 말이 기관장이지 이게 빚 좋은 개살구다. 그냥 판사들은 다 독립됐다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별로 말도 잘 안 듣고 나는 솔직히 이게 기관장으로서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당신처럼 그렇게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는 독립돼 있고 법관 개개인의 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게 그렇게 부러웠으면 네가 옛날에 육사를 갔어야지. 왜 오늘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대 안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거든. 그 부대 안에 골프 연습장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만든 거죠. 이제 지네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골프 연습장이 제대로 된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골프장 망해가지고 폐쇄된 데 가가지고 다 주워다 놓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이제 방위병들 시켜가지고 골프공 죽게 만들고 자동으로 무슨 수거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디서 들었나 봐. 그러더니 법원장이 사단장한테 나 그거 좀 쓰게 해달라고. 나 정말 추접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인가 지났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갔더니 저렇게 딱 보더니 법무참모 왔어? 그러더니 나는 무슨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골프 연습장 아무도 안 가잖아. 우리 그거 낡아가지고 법원장이 매일 와가지고 병사들이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서.
진짜 인물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를 하는 법관과 법원 직원 앞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서 있는 그 사람의 심정. 누가 여기서 제가 이정열 좋아한다고 막 이정열의 용한 신기하고 놀라워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얘가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실려가요, 형님.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거기서 천막마다 가가지고 듣고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판사들한테 들었거든요. 한마음 체육대회 전국에서 왔는데, 아니, 나는 남사스러워서라도 말씀 죄송한데요. 큰 대형 모니터 갖고 가서 PPT도 이렇게 띄우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거를 또 막 애기 엄마들이고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그거 하는 모습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자태와 그게 부족해서 그 뒤를 또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비둘기를 날린다는 대법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곧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보람이자 나의 권위이고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고 너네는 내 밑에 있는 그냥 하잘것없는 일개 판사들이고 직원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의 지명에 의해서 나중에 대법원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날리고 있는 그 대법관의 심정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허접 쓰레기들로 진짜로 생각을 하셔야지 야 그래도 판사들은 그래도 대법원장 우리하고 뭔가 다른 사람인데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그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 파면 팔수록 더 더러운 뜻이죠. 오로지 권력에 대한 집착, 권위에 대한 숭배, 정말 그렇게 끔찍한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심리의 일단들은 벌써 제가 그 사단장을 부러워하던 법원장을 만난 게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이고 이건 변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말을 안 듣고 감히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는 판사들이 있어? 저거 감시해.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꼭 이런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님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랄까 그 나쁜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명박 씨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박근혜 씨가 부끄러워합니까? 그 옆에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까? 너무 당당하게 뻔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 항상 우리 몫이에요. 그런 얘기가 늘 나왔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서 뭔가를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적어도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 언저리에서 느껴본 바로는 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하고 좋은 분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선에서 한 이 정도에 있으니까 내가 남들이 선하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가 되는 게 평균 보통 사람들의 심성일 것이고 그래도 판사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권세를 누려본 사람들은 보통 평균인들의 양심보다 훨씬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유튜브로 녹화돼가지고 중계되면은 그 웃음거리가 될 만한 수십만 회의 조회수가 나오는 얘기들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명수 원장 같은 분들은 대법원장 같은 분들은 야 그래도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되는 거다. 그래도 판사들인데 이 정도는 안 넘지 않았을까. 이런 착각을 지금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 선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시궁창이라면은 무의미한 거죠 사실 그 시궁창에 휘말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한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만은 옆에서 보시기에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지점들은 그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을 욕하시기 전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삼성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법개혁의 필요성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시민강연회를 100번 열건 혹은 캠페인 행사를 벌인다거나 혹은 이런 거를 수백 번 하더라도 이번 그 정영식 판사의 판결 한 방에는 모두 못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영식 판사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에게 이거 사법부도 썩었구나. 정신머리를 잃었구나. 이렇게 다들 인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맞죠? 네. 자, 아까 우리 조석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 11월까지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빼고 6명이 바뀐다면은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정영식 판사의 정신 나간 판결,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원 내부 분위기. 아직 대법관들이 바뀌지도 않은 시점이고, 제가 아니 뭐 무슨 정영식 같은 사람을 대법관 안 치겠어요? 이게 확신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법원과 삼성과의 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장충기 사장 아시죠? 삼성 장충기 사건. 예, 뭐 구조조정본부장 그분한테 온 각계각층의 문자, 얼마 전에는 언론계에서 보낸 문자들이 이제 방송을 탔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언론에 묻혔는데 고위법관이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낯뜨거운 문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언론 사장들이나 언론사 주필들이 보냈던 그 정도의 깍듯함을 보이는 문자들을 지금 현직 고위법관이 보냈죠. 저는 이게 법원과 삼성과의 관계를 대표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더 이상 조사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 선에서 덮였어요. 그 관계를 제대로 캐내면 법원과 삼성과의 관계를 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구조 또한 함께 파헤칠 수 있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의 면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삼성 관련한 판결들은 대법원 판결이 자꾸 왔다 갔다 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독수리 오용제가 있었던 그 시절부터.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쉽게 깨줄 수 있을 것인지 이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불안함이 더 많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쌓여온 적폐다. 정권은 바뀌면서 왔다 갔다 부침이 있었는데 이 삼성의 재벌하고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구조에서도 재벌을 단죄하기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올해 소수설이나 이전보다는 더 진보된 판결은 나오겠지만 삼성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단죄할 정도의 수준의 판결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역시 관리의 삼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의 역할의 담당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떻게 논의되고 입법으로, 있는, 논의되고 있는 승화시킬 대안들 거냐. 뭐 이런 건데 이제 결국은 이것의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결국은 이제 대법관의 구성 자체를 어떻게 좀 다양화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통일된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수십 년 동안 단련돼서 만들어내서 누구나 다 익숙한 그런 생각들로 정리해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 안에서는 사실은 뭐 추천권을 통해서 뭐 저희가 뭐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문회 할 때 조금이라도 색다르거나 소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거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배격해서 그냥 다 무난한 뭐 50대의 뭐 S대의 남성의 뭐 이런 분들이 기준이 돼서 판결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판결들이 그냥 가볍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법관 정수에 대한 비율을 꼭 법관이 아닌 그런 부분들로 좀 비율을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 문제에 의해서 대법관이 뭐 꿈이어서 뭐 대법원장이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법원행정처를 통해서만 승진이 되는 어떤 엘리트 그룹이 딱 형성되는 이런 구조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들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정렬 판사님. 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법제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관여할 자리는 없죠. 일본 헌법을 보면요. 7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일본엔 최고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재판소장이 있겠죠. 그다음에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 있고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을 합니다. 거기는 의원 내각제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9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붙입니다. 그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됩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또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심사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최소한 국민의 손을 거칩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파면이 된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안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부분은 사실 좀 이번에 개헌에 있어서 논의에서 약간 좀 밀려난 감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는 권력구조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법원은 사실 별로 크게 안 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기회가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낙후돼 있다는 촛불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본에서도 재판관을 국민 손으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파면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소환제가 보완이 돼서 개헌안에. 예. 그런데 대법관은 없군요. 알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어떤 틀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알리지 않고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끼리끼리 공유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하위 문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아주 나이 어린 초짜 판사들도 자기 부장판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예전부터 친했던 선배인 저를 만나면 거기서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못합니다. 센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여나 이 사람이 알아챌까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을 예의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게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거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관들을 다양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양화를 현재 정해진 숫자 안에서 할 수 없다면 그 대법관 다양화를 얘기하면 항상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훈련돼 있어야 한다. 판결을 많이 써보고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늘리면 되죠.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13명 있는 중에 12명만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데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하니 그럼 120명으로 늘리면은 10분의 1로 줄 거 아니에요, 사건이.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느냐? 12명이 있을 때는 12분의 1인데 120명이 되면 1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특권을 잃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늘 껄끄럽게 생각하고 없애고 싶어하는 대상이 헌법재판소거든요. 대법원의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거에 헌법재판소 생길 때의 논리를 보면 지금 검찰이 공수처를 대하는 자세하고 똑같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9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내부 깜냥으로는 내가 대법관이 더 헌법재판관보다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120분의 1로 만들겠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대륙법계에서 대법원 구성이 가장 잘 돼 있고 판례로서도 가장 좋은 판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데가 독일을 많이 예를 듭니다. 네. 독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300명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독일의 대법원은 연방 헌법재판소 밑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연방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막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정열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대법관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판사들한테 압력을 넣은 이런 증거들이 다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법원장이 따로 불러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냥 뭉개니까 끝까지 있잖아요. 예. 그런 예들을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버티면 어떻게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헌법에도 구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상한 짓을 했을 때는 패가망신한다라는 사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정료를 통해서 판사들을 옥죄고 겁먹게 하고 장악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당할 때가 된 거죠. 제가 앞잡이인 걸로 들리는데요. 저를 통해서 옥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정원, 뭐 검찰, 경찰, 권한도 개편하고 재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특징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한다. 그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검찰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권 지휘, 영장 청구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각각의 외국의 사례를 다 섞어요. 그래가지고 체제가 달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휘권이 다 있습니다. 뭐 어디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지휘권이 있는 곳에 검찰들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지휘권에서는 그 얘기만 싹 갖다 쓰고 또 딴 때는 영장 청구권에 관해서도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사법 통제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검찰에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본인들이 영장 발부까지 결정하는 것처럼 묘하게 보여서 시민 대접을 받으려면 검찰이 반드시 영장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요청해서 검찰이 신청해 주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다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사법 통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하는데 이 참 말씀에 어려워요. 정말 극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빼고 얘기한다고. 빼고 얘기하는. 수사지휘권이 있고 직접 수사도 하고 이러는 검찰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다 하면서 막 이제 온갖 걸 갖다 붙이는데 그중에 룩셈부르크 검찰도 있었어요. 룩셈부르크 검찰. 예. 룩셈부르크 검찰의 검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 한 나라에. 그 얘기는 절대 안 해. 검사 3명이 룩셈부르크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사를 다 할까요, 그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명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이름만 그냥 딱 놔두는 거고. 그런 식의 수법을 쓰죠. 네,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담보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실질과 좀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왜곡하는 거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이 있을 때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대법관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려면 정면 돌파를 해서 대법관의 수를 늘려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조직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수를 늘려달라.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상고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5천만이고 또 얼마나 할 일들이 많고 또 돌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모자라네요. 이런 논리. 사실 국회의원 모자라는 겁니다, 숫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조 일원화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한 곳에서 뭐 사법연수원 졸업해서 거기서 공부 잘하는 분을 뽑아서 처음부터 법원에 다 데리고 들어가서 조직을 막 수십 년씩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바깥에서도 법관들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스쿨이 도입됐고 근데 로스쿨이 도입이 되니까 이번에는 재판연구원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미리 찜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들을 다 키워서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법원에 법관들을 뽑는 바로 거. 뽑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재판연구원을 뽑아둔 애들이 대형 로펌에 가 있어.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예. 지가 로펌에 있었던 그 사건의 재판을 또 하는 거야. 아유.
골 때립니다, 진짜. 판결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어떻게 싹 왜곡이 되고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조직들마다 가장 그 능력 있는 후진들을 양성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법조역 일원화의 애초에 그거는 사회적인 경험을 다 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평가를 해서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이제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의 질을 담보하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 또 그게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그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동안 사법부에서 똑똑하신 분들 또 사회적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이니 우리가 뭐 관심을 끄더라도 알아서 잘하시겠지 이렇게 방치했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또 관찰이 있어야 할 영역으로 사법부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